독도는 일본 땅이야. 일본에서는 이렇게 배워. 미국 명문대학교의 한 강의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일본인 학생이 소리칩니다. 이내 강의실 분위기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는데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본인 학생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강의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애틀 출신 케이트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학구열이 강했어요. 부모님이 작은 서점을 운영했는데 그곳에서 저는 수많은 책과 잡지 등을 접할 수 있었죠. 그 덕분에 다양한 장르와 주제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특히 각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아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접하는 것을 좋아했던 전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일 대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심했어요. 시애틀에도 유명한 대학교가 몇몇 있어서 부모님은 시애틀에 있는 대학 중 한 곳에 지원하기를 바라셨어요. 부모님께서 서점을 운영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을 늘 미안하게 생각하셨거든요. 예일 대학교가 명실상부 세계 최고 명문 대학이긴 하지만 미국 서부에 있는 시애틀과 정반대인 미국 동부에 예일대가 있어서 그 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거든요. 많은 대화 끝에 부모님께서 결국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 저는 예일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꿈꾸던 캠퍼스 생활이 현실로 다가왔고 마음속에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어요. 신입생들로 북적이고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예일 대학교에는 14개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기숙사마다 독특한 역사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신입생인 경우에는 랜덤 배정이 되는데요. 제일 먼저 기숙사 배정 결과를 확인하고 열쇠와 학생증을 수령하고 기숙사로 향했어요. 기숙사 건물은 고풍스러운 건축 양식으로 웅장하게 서 있었어요. 창문마다 오래된 고딕 양식의 장식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었고 주변에는 녹음이 우거진 나무들이 조용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저귀는 새소리가 저를 환영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커다란 여행 가방을 옆에 두고 손에는 기숙사 열쇠를 꼭 쥐고 있었죠. 천천히 기숙사 문을 열었어요. 처음으로 들어선 방 안은 넓고 밝았어요. 큰 창문을 통해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바깥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저는 침대 한쪽으로 다가가 짐을 풀었어요. 가족 사진, 좋아하는 책들, 그리고 고향에서 가져온 작은 소품들을 하나씩 꺼내어 방을 정리하고 꾸몄어요. 그러는 동안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약간의 긴장감이 풀렸어요.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안녕. 너가 내 룸메이트구나. 밝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온 카츠미였어요. 카츠미는 일본인으로 검은 머리에 키가 작고 피부가 하얀 친구였어요. 저는 카츠미와 서로 통성명을 하고 짐을 풀며 함께 방을 꾸몄어요. 그리고 서로의 고향, 좋아하는 책, 미래에 대한 희망 등 몇 시간을 함께 이야기했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카츠미와 좋은 친구가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카츠미와 저는 함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어요. 그 행사는 환영 인사와 함께 학장님의 연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활동들로 가득 찼어요. 교내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대해 소개를 받았고 여러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특히 준호라는 남자 선배는 캠퍼스 곳곳을 소개해주고 여러 가지 유용한 팁을 알려주었어요. 여기는 도서관이고 저쪽은 학생회관이야. 그리고 우리 기숙사에 있는 카페는 커피가 정말 맛있어서 행운인 것 같아. 준호 선배는 캠퍼스를 둘러보며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준호 선배의 안내에 따라 예일대학의 다양한 시설과 장소들을 둘러보았어요. 예일대의 캠퍼스는 작지만 아름답고 역사적인 건물들로 가득했고 학생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매우 기대되었답니다. 처음 수강 신청한 강의는 동아시아의 역사에 대한 교양 강의였어요. 카츠미가 같이 듣자고 추천한 강의였는데 저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 서점에서 일본 문학이 정말 인기가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베스트셀러로 품절이 되어 품귀 현상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 궁금하기도 하고 체계적으로 배우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첫 수업 날이 다가왔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봤을 때보다 더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을 마주할 수 있었거든요. 오리엔테이션 때 만난 준호 선배도 이 강의를 듣는지 앞쪽에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강의가 시작되었고 이내 모든 학생들이 곧바로 몰입했어요. 교수님께서는 동아시아는 지리적으로 중국, 일본, 대한민국, 대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때로는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 같은 근접 국가들도 포함될 때가 있다고 하였어요. 이 지역은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매우 다양하며 전통적으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어요. 또한 일본과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왕조들의 발전 과정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동아시아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고요. 동아시아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경제 굴림국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중국, 일본,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 경제의 주요 생산과 소비 중심지 중 하나라고 했어요. 또한 동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도 주목받는 지역이라서 중국의 대륙적 영향력과 한반도의 분단 문제, 일본의 경제력과 정치적인 역할, 대만의 정치적인 위치 등이 이 지역의 정치적인 특징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다양성과 중요성으로 인해 동아시아는 세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요한 장소이므로 이들 지역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국제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다 특히 한국의 위상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경제, 기술, 문화, 외교 및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한국의 역사는 아주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근현대사적으로 일본과 오해와 갈등이 많아 일본과의 관계가 특히 중요하다고 하였어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더욱 강조할 것은 우리가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고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덧 강의 시간이 마무리될 때쯤 교수님께서는 주제를 하나 정해줄 테니 개인이든 팀별이든 상관없이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한 후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며 알게 된 내용을 공유하며 토론하자고 하였어요. 이내 첫 주제는 한일 관계에서 독도 문제의 영향과 국제사회에서 독도 분쟁과 전망으로 정해졌고 수업은 끝이 났어요. 카츠미는 독도는 엄연히 일본 영토인데 이것을 주제로 토론을 한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아 어이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명칭도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여야 한다고 했죠. 저는 그렇게 말하는 카츠미를 보며 카츠미가 독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왠지 모르게 든든했어요. 카츠미에게 독도에 가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자기도 독도에 대해 잘 모른다고 도서관에 가서 같이 자료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저는 조금 당황했고 카츠미의 말에 신뢰감이 조금 떨어졌지만 저도 뭐 아는 게 없으니 저녁 식사 후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녁 식사 후 도서관에서 독도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 검색대를 향했어요. 검색대에 준호 선배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준호 선배가 따뜻하게 인사를 해주며 오늘 오전에 받은 과제 때문에 도서관에 왔다고 했어요. 저랑 카츠미도 그것 때문에 온 거라고 했더니 그럼 같이 협력해서 찾아보자며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항상 밝은 표정의 카츠미는 오늘따라 유난히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고 준호 선배의 제안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곧 우리 셋은 각자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독도에 관한 영문 자료를 뒤적였고 준호 선배는 한글 자료를, 카츠미는 일본어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카츠미의 손은 종종 멈춰졌고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카츠미에게 괜찮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카츠미는 잠시 저를 보더니 괜찮지만 그냥 심경이 조금 복잡하다고 했어요. 저는 카츠미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독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많은 역사적 논쟁이 있는 섬이었기 때문에 카츠미도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열중하고 있는 준호 선배에게 카츠미는 먼저 가봐야겠다고 함께 마무리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준호 선배는 괜찮다며
조심히 가라고 인사를 해주었어요. 며칠 동안 카츠미는 말이 없었고 그런 카츠미를 두고 저는 준호 선배와 도서관에서 다시 만나 과제를 마무리하였어요. 동아시아 역사의 두 번째 독도 관련 강의가 시작되었어요. 학생들은 저마다 준비한 발표를 이어갔고 마지막으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논쟁만이 남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토론하고 싶은 사람을 물색하였고 준호 선배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왜냐하면 카츠미가 준호 선배를 상대로 토론을 하겠다며 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독도에 대해 조사하면서 충격을 받고 아무 말도 안 한 카츠미였는데 그런 카츠미가 준호 선배를 상대하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강의실 안에 교수님을 비롯하여 모든 학생들은 이 두 사람에게 주목을 했고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아 강의실은 이내 고요해졌어요. 카츠미가 조심스레 먼저 운을 뗐어요. 독도는 일본 땅이에요. 독도는 시마네현 오키 제도에서 약 157km 떨어져 있는데 한국보다 지리적으로 일본 영토에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역사적인 근거로 일본은 17세기 에도 시대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언급된 문서들이 있습니다. 오야가야타와 무라카와가의 기록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어업활동 영역으로 명시되어 있지요. 이번에는 준호 선배가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독도는 한국의 행정구역인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는데 울릉도에서 약 87.4km 떨어져 있으며 이는 한국 본토에서 독도까지의 거리가 일본에서 주장하는 거리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512년 신라 지증왕 때 하슬라의 군주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였고 한국의 고대 역사서인 삼국사기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이외에도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중 세종실록 지리지 등 문헌들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조선 후기 안용복은 일본에 건너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조선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카츠미는 다시 일본은 러일 전쟁 중이던 1905년에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무주지였으며 이를 국제법에 따라 편입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한국에 명시적으로 반환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조약에서 한국에 반환된 영토 목록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독도가 일본 영토로 남아있다는 입장이고요. 준호 선배는 다시 또 반박을 하였습니다. 일본의 1905년에 독도를 무주지로 선언하고 시마네현에 편입했다는 주장은 한국이 독도를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독도는 결코 무주지가 아니었으며 한국의 영토로서의 지위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명시적으로 한국 영토로 반환되지 않았다는 일본의 주장에 반박합니다. 당시 연합국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조약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독도는 일본이 포기한 영토 중 하나로 간주되었고요. 치열한 토론이 계속되었고 준호 선배가 쐐기를 박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1877년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서 정부 부처에 지시를 내린 문서가 있어요. 이 지시문에는 죽도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기억할 것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는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요. 강의실 안의 긴장감은 점점 높아졌어요. 다른 학생들은 두 사람의 논쟁에 집중하며 숨죽이고 있었죠. 카츠미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말을 이어갔는데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카츠미는 일본에서 배운 것과 여기서 직접 조사하고 배운 것들이 많이 달랐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과 새로운 것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도 정말로 진실인지에 대해 불안해지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카츠미의 고백에 강의실은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카츠미의 용기 있는 솔직한 고백에 감동받아 나도 모르게 박수를 보냈어요. 이내 모든 학생들은 준호와 카츠미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고 교수님도 흡족해 하셨어요.
왜곡된 역사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거나 심화시켜 사람 사이의 불신을 증대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시킵니다. 잘못된 교육으로 다음 세대에 전해지면 지속적인 역사 왜곡을 낳게 되어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 간의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첫 걸음입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강의는 끝이 났어요. 이번 강의를 통해 많은 것을 느꼈어요. 역사 왜곡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와 관점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의 카츠미처럼 일본이 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역사적 진실을 바로 잡는 날이 올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